네, 7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서울의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야말로 기상예보 창을 열면 빨간색이 불끈불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계시거나 항상 안전, 그리고 더위 꼭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제부터 대통령실 출입을 시작해서 새벽부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 한 건 듣고, 그리고 또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로 마구마구 달려와서 오늘 뉴스 퀵배송부터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대통령실 소식은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이 요일제로 하는 마지막 소비 쿠폰 신청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소비 쿠폰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제가 4.19 4.9 그리고 오늘이 5.0 이렇게 끝자리가 5.0으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전체 국민 2,148만 명 정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은 전체 지급 대상자의 무려 얼마일까요? 42.5%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비 쿠폰 신청 끝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지급된 액수는 3조 8,849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가장 많이 신청했을까 분석을 해봤더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한 인원이 1,59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365만 명, 그리고 선불카드는 188만 명이 각각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소비 쿠폰은 1차 신청이 아시는 것처럼 9월 12일까지입니다.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큰일 났네.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소비 쿠폰 신청 못했는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수 있으신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 9월 12일까지 충분히 시간 넉넉히 있으니까요. 천천히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왕 받은 김에 얼른 재래시장이라도 그리고 파마라도 한번 아니야 안경을 맞출까? 어디에 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어제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세대별 그리고 또 직업별 만나서 이번 소비 쿠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그리고 소비 쿠폰 받아서 어디에 쓰실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대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안경을 좀 맞출까 하는데 안경점에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민생회복 쿠폰 사용 가능점이라고. 그래서 안경을 좀 맞출까 합니다. 카드로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은 결제하면은 민생회복 쿠폰에서 차감됐다고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좀 그래도 뭔가 돈을 아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기는 하죠. 네. 세금에서 걷어서 나눠주게 되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기본 15만 원 나눠준다 그러면요. 우리 오른쪽 주머니 30만 원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15만 원 채워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어디에 쓸 거냐. 전 그거 받으면요. 장애인단체 그냥 기부할 겁니다. 제가. 저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지는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라탕 한 그릇 먹을 때도 막 10,000원 이상씩 나오고 요즘 껌값도 올라가지고 껌 먹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피자 이런 거 사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부다 보니까는 고기 아니면 고기, 생선, 야채 시장에서 쓸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식을 하면 자동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스 같은 걸 보니 세수가 나중에 많이 걷어진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하고 생각 중인 거는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라서 이제 방학 동안 활동할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체육 시설 이런 거 그동안 폐업하는 가게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맛있었던 업체라 다시 주문하려고 확인을 해봤을 때 폐업을 했거나 그런 가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껌값이 올랐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10대 소녀, 네, 10대 청년 학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껌값도 올랐고요. 마라탕 한번 가서 시켜 먹으려고 하면 10,000원이 넘는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예, 막 담다 보면 10,000원 넘잖아요. 10대 청소년들도 저렇게 물가 인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 평범한 가정 생활을 이끌어 가거나 생활 살림을 하고 계시는 주부들, 가장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 마중물처럼 1인당 15만 원에 소비 쿠폰이 전달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번 주말은 좀 풍성하게 저녁 식탁 또는 오랜만에 우리 한번 회식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껌값이 그렇게 올랐는지 몰랐는데 한번 마트에 가서 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방학이에요. 방학이면 애들하고 막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데 요때 뭐 시켜 먹기도 좋고 또 체육시설 데리고 가기도 좋고 그리고 또 학원비로 쓰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민생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까지 다 소진해야 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이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색깔로 취약계층 뭐 이런 것들을 노출시켰다가 대통령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무엇보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다. 즉각 바로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지만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미뤄두기로 하고 지금 소비 쿠폰 관련해서 사실 누구는 15만 원, 누구는 25만 원, 누구는 43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국회 논의가 결론 지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노란색, 누구는 뭐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당신은 15만 원짜리야, 당신은 얼마짜리야 이렇게 특히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받았을 어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행정 편의주의 같은 것은 우리 사회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자 각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스티커로 금액하고 색깔을 가리는 작업을 또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요 며칠 사이에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그젯밤 저녁 9시부터 해당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400여 명을 동원해서 기존의 선불카드에 동일한 색상의 스티커를 붙이는 밤샘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2만 장의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밤 사이에 400명이 2만 개 붙이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처럼 선불카드 색깔 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또 금액을 별도로 표시한 지자체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스티커 작업에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우에도 똑같은 오류를 범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해명을 하고 있어요. 사고 없이 신속하게 이 선불카드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낙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인 거죠.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인 겁니다. 이게 받을 분들, 수용자 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그거 색깔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차등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색깔 구분 없이 집행되었겠죠. 그런데 그냥 이거 정부에서 15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 구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15만 원짜리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얼마짜리 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서 나눠줍시다라고 누군가 요행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전부 이렇게 해버렸으니 그야말로 너는 얼마짜리 이렇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작업에 또 동원되어야 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밤샘 스티커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수해 복구해야죠. 밤에는 소비 쿠폰 스티커 작업해야죠. 우리는 언제 쉽니까? 이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지역본부가 이런 입장 발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각 구청에 선불카드 스티커 부착을 24일까지 완료하라고, 바로 오늘이죠. 오늘까지 완료하라고 통보해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스티커가 도착하는 밤 9시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했다. 최근 기상 이변, 그러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한 상황에서 스티커 작업까지 공무원들 혹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복구 여긴 또 생활용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용수 공급 게다가 소비 쿠폰의 스티커 발급까지, 그러니까 스티커 부착까지 너무 일이 많다라는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단체장들의 어떤 무심한 결정 때문에 M1 현장 공무원들의 끌탕과 한숨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그리고 세부적인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위중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란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댓글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차규근 의원님 출연하시나요? 네, 오늘 차규근 의원님 출연하셔서 산불 관련된 얘기 하기로 했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출연하시고요. 장 기자님 반갑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기대됩니다. 더욱 알차고 정확하고 정직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어우, 부담 만빵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쁘네요. 하루 24시간이 취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는데 이게 출입처에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보 전해주신 분도 계세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속보가 더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건희 특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죠. 윤석열 정권. 정진석 전담팀을 가동해서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모들 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본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도 현재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현장에 갔긴 한데 현재 압수수색이
집행, 단행된 것은 아니다. 그 문 앞에서 대기 중인 이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협조하지 않을 때 물리력이나 강제력이 동원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님께서 기자님 텃세에 기죽지 마시고 파이팅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먹고 클 나이라서 그런가 보다. 귀여운 소녀 아까 그 껌값이 올랐다는 그래서 피자 좋아해서 많이 먹겠다라고 했던 그 소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보람을 느낍니다. 기부하려거든 조용히 티내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꼭 기부하고요. 확인증 보여주세요. 근데 이 소비 쿠폰이라서 기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부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여서 이게 가능한지 저도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복지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복지, 그러니까 뭐 현금 지원성,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지 성격이 아니고요. 워낙 민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소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기부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부는 아마 개인 현금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장윤선 기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일 신뢰가는 장윤선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워요. 오늘도 이제 대체로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후배 기자들이 많이 있던데요. 어쨌든 제가 대통령실 오늘 그 백브리핑이라고 기자들이 용어를 붙이는데요. 백브리핑 룸에 제가 1번으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좀 부지런한 편이라 새벽부터 출근했어요. 한 6시 30분 정도에 대통령실 백브리핑 룸에 제일 처음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불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네네. 자, 대통령실 출입기자 장윤선 믿음직합니다. 콕 집는 질문으로 기자실을 장악해 주세요. 뭐 장악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협력해서 좋은 기사, 좋은 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금액을 카드에 적어 놓았습니다. 스티커로 붙였던데요. 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 밤새서 스티커 붙였다던데 진짜 시장들아 정신 차리자 이런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성남에도 카드에 금액이 적혀 있어서 분노스럽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젠 민주당이 보수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이라 칭합시다. 진보당 있습니다. 예, 진보당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지요. 구독, 좋아요 꼭꼭 박명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댓글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현장 언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시면 응원의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누가 그거 빨리빨리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주자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과장님,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그거 받는 사람들이 조금 민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안 될까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혹시 이 정책이 이렇게 색깔로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댓글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질문하실 때 제일 앞줄로,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덩치가 큰 편이고 키가 커가지고 맨 앞에 앉으면 뒷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웬만하면 뒷줄에 앉아 있는 편입니다. 앞줄은 좀 젊은 후배들이 좀 전진 배치되고 원래 선배들이 좀 뒷줄에 앉는 편입니다. 아시죠? 국회의사당에도 초선들이 앞쪽에 앉고 다선, 그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뒷줄에 앉지 않습니까? 기자석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줄에 앉는 것은 좀 면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가 너무 적네요. 네, 좋아요 너무 적대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늘 진실 많은 전하는 장 기자님 파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기 찐 구독자로 윤 기자님, 윤 기자님, 저는 장 기자인데요. 예, 대통령실 입장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실 출입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소식 어떤 걸까요? 일단 잠깐 애니메이션, 발음이 이렇게 꼬이죠. 애니메이션 잠깐 보시고 제가 숨을 잠깐 고르고 계속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윤석열 끊임없이 총 보여서 경찰에 겁줘라라는 위력 지침을 하달했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어. 총은 경호원들이 훨씬 잘 쏴. 경찰들이 총이 좀 잘 보이게 좀 보여줘라. 이분이 뭘 좀 해줘라. 그렇죠? 공천도 김영선이 고생했으니까 그거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말이 많네. 뭐 이런 얘기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총과 관련해서도 내란숙의 윤석열 이런 주장을 경호처 간부들에게 한 말이 있죠. 기억해 보시면 복귀해 보시면 그 영부인 김건희 씨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총 갖고 다니면 뭐해? 쏘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른바 내전을 부추긴 이런 흔적들이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내외가 전부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총 안 쏴?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얼마나 만약에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겨울에 내란이 벌어졌을 때 그 험악한 상황에서 혹여라도 공수처 수사관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한남동 관저로 올라갔을 때 경호처의 누군가가 그 경호처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를 향해서 총을 쐈다면 한 발이라도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내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부가 그걸 원했던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권력과 본인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방식의 국가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야말로 섬뜩한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냐면요. 한겨레 신문이 한 걸음 더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해서 밝혀낸 내용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불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집행저지 과정에서 이광우 전 본부장은 당일 같은 날입니다. 1월 11일 오후 1시 43분께 대테러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대테러팀 근무자들이 전술복에 총기를 소지한 채 대통령 관저 구역 내부를 순찰하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광우 전 본부장은 1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또 했습니다. 대테러팀 과장에게 전화를 한 거죠. 외부에서 계속 이 사진이 찍히고 있으니까 길가로 걷지 말고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길 가운데로 걸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구체적인 언론 노출 요령까지 알려줬다는 것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위협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에 총 있어. 까딱하면 우리가 이 총 꺼내서 쏠 수 있어 라고 이른바 무력 시위, 위력 시위를 조장한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요. 내란숙의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한남동 관저에 앉아가지고 경호처를 통해서 이런 위력 시위를 계속하면서 이른바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면 칼이라도 써서 총을 쏴서라도 나를 막으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리더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 과장은 같은 날 밤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더 이상의 위력 순찰은 어렵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김 전 차장은 이런 지시를 또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노출된다고 해도 순찰은 기본적인 업무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이건 지시야. 그러니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징계받게 되죠.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1일뿐만 아니라 1월 12일에 2번, 1월 13일에 1번 지속적으로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것인데요.
전술복, 헬멧 그리고 권총, 기관총 이런 것들을 휴대하고 관저 내부를 계속 걸어 다녔다는 보도입니다. 실제로 언론이 보도록 일종의 겁박 시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특검에서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수사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벌써 57분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잠깐 보고 올게요. 네, 제가 이번 주부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입 기자는 아니고요. 등록 기자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대통령실의 전체 기자단이 약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1기자실, 2기자실, 3기자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기자실은 소위 얘기하는 중앙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문, 방송 전체 중앙 기자단으로 분류되는 약 50개사가 정도가 1기자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체로 이 1기자단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국무회의 등 풀취재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실에는 지방지 기자들, 지역 기자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경남도민일보, 경북일보, 부산신문, 뭐 국제신문, 뭐 이런 부산일보죠.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충청일보, 뭐 이런 데들이 포함되는 지역지가 있고요. 그리고 3기자실이 있습니다. 3기자실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있어요. 2기자실은 한 40명 정도, 그리고 3기자실에도 한 5, 60명 정도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합하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논란이 됐던 총간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자실이 있고 매체사별로 간사들이 있고 이 간사들을 묶어서 또 총간사가 있는데요. 그 총간사를 맡고 있는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 총간사가 공지문을 보내서 세 개사가 갑자기 출입을 하게 되었다. 그 회사는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그리고 뉴스공장 3개 매체인데 이 매체의 출입과 관련해서 기존의 출입기자단에게 아무런 통지나 뭐 업무 공유나 뭐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았냐. 그래서 관련해서 기자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왈가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실과 기자단, 지금 있는 출입기자단 사이에 해결하거나 정리해야 할 이슈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한국일보, 조선일보 두 개의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제목이 대통령실 기자단에 김어준 유튜브 들어간다. 이제 조선일보 제목인데요.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친여 유튜브 3곳 정식 등록시켜 정치권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관련해서 문장 분석을 조금 해볼까요? 아이고 8시 59분이네요. 큰일 났다. 시간 조율을 못해서. 이렇게 보면 친여 성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팔수? 이런 개념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뉴스공장이나 고발뉴스나 취재편의점은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난 6개월간 치러진 내란과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크나큰 전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혁명의 과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매체들입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언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를 마치 어떤 정치 편향이 굉장히 심각한 매체들인 것처럼 구분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취재해서 날 것 그대로 저희가 보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도 열심히 취재하고 취재편의점도 열심히 취재해서 각각 본인들이 잘 취재할 수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현장을 보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적인 왜곡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좀 또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침에 가보니까 그 오전 7시 40분에 백브리핑 형태로
부대변인단들이 돌아가면서 그날의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엠바고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관련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어떤 점을 좀 취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거나 누구를 좀 만나서 인터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들, 제언들, 의견들을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취재 보도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 취재 편의점 일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또 그냥 이러저러한 현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입 규정은 또 상주해야 되는 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이고 장윤선 더 바빠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장윤선 기자님 참 괜찮은 기자다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은 같은가 보네요. 대통령실 출입 등록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